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진실 씨,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참 많은 역사적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뭐가 있죠? 아무래도 뭐 4.3이겠죠. 그렇죠. 네. 4.3이 있는데요. 4.3의 배경을 보면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한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싸운 제주 출신 애국지사를 만나볼까 합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복회 제주특별자치소지부 운영위원 공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저는요 제주 항일운동 명예교사 하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명실 선생님은 저희와 지난 시간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 공우준 선생님은 오늘이 첫 시간인데 광복회 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광복회라는 단체는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하는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독립유공자신 거예요? 예, 저는 고봉주 애국지사님의 조카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예, 저 외삼촌이신 고봉주 애국지사님은 1940년 5월경에 일본에서 제주도 출신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한인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계림동조회를 결성해가지고 네. 항일운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1941년 2월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투옥이 되셨는데요. 그러다가 1942년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그 형을 받고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주도로 돌아와서 생활하시다가 1963년도에 43세의 젊은 나이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 후 1992년도에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으신 후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조 애국지사. 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감회가 새롭죠. 물론 그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이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게 있고요. 네. 또 이날을 기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이 6분이신데 그분들 중에 아직도 한 분이 그 훈포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물론 그분이 고인이 되셨는데도 앞으로 더 이제 자료를 더 많이 해서 꼭 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김봉각 선생님이십니다. 김봉각 선생님. 예, 아직은 서운을 받지 못하셨지만 예,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명실 선생님께서도 제주 항일운동 명예교사시니까 뭐 3.1절이나 광복절을 맞이한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올해 3.1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3.1절을 맞으면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항일운동, 일제에 저항했었던 항일운동가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갔던 어떤 나라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3.1절을 보내죠. 그래요?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퀴즈로 난 시작을 퀴즈 하네요. 좋은데요? 퀴즈 좋아. 난 떨려요.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맞잖아.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된 건데 결정적인 계기? 난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차이를 전 또 몰라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차이. 1897년에 위기에 쌓인 이제 조선을 지우고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대한제국은 이제 사만의 땅을 하나 통합한다는 의미를 지닌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이게 1910년 8월까지 존속되었던 우리나라 마지막 군주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네. 그 대한민국이라는 건 아까 대한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군주국이라 그랬죠. 대한민국은 보면은 민주공화제를 표방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헌법이
재헌 헌법이 이제 1948년에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질 때 대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게 있는데 한번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그 대한헌법 전문을 보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김인현의 3천만 민의에 의하여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그렇죠. 불리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와,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또 역사 지식을 하나 얻고 갑니다. 아니 근데 입력을 어떻게 해요? 적어서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다 까먹는다니까. 대한제국 아니고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민국. 3.1운동이 계기가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제주의 독립 역사를 만나보는 건가요?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진. 혹시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알죠. 아, 저도 알죠. 저 한 분씩 맞춰볼까요? 네. 이 아래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님. 맞아요. 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폭탄 던지신 예. 윤봉길 의사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쉽네 이거. 응.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들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도 한 분씩. 저 앉아 계신 분 제가 맞출게요. 저 김구 선생님. 자, 왜? 이거 잠깐 이게 사실은 이게 가족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일단 잘생기셨어. 네. 혹시 영화 배우는 아니시죠? 영화 배우는 아니고요. 우리 제주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신가 봐요. 근데 김구 선생님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왜 저희는 이렇게 생소할까요? 그러니까요. 또 더군다나 또 제주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렇게 태극기를 배경으로 김구 선생님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뭔가 이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나서기 직전에 찍은 거 그런 말이에요. 네. 맞죠? 맞습니다. 이분도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글쎄요.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냥 예. 정답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누구예요? 정답은 임시정부 비밀요원이자 김구 주석님의 경호실장이셨던 문덕홍 애국지사님이십니다. 아, 이분이 오늘 주인공 문덕홍 애국지사. 예,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비밀 요원이고 경호실장이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와, 그 임시정부의 비밀요원. 거기에다 김구 선생님의 경호실장까지 했다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제주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 어디예요? 한림은 옹포. 옹포에서 태어났어요. 1902년. 이분이 1940년에 이제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고 1945년 진공작전, 한미 공조에서 이루어졌던 국내 진공작전 사전 공작에 비밀요원으로 5월에 투입이 되었다가 결국은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49년에 돌아가셨죠. 49년에. 아. 거의 이제 50년도 채 사시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이죠. 그러면 이분의 묘소가 지금 한림에 있는 거예요? 한림이 있습니다. 예. 한림이 동명리에 이제 이분의 모셔가 있죠. 근데 진짜 독립운동 하셨다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러운 게 내 목숨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이제 독립운동 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렬히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난 독립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분들도 계셨다 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문덕홍 지사님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문덕홍 지사님은 1920년경에 그 일본인 소유의 그 배의 선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자꾸 싸움을 일으키니까 일본 경찰들은 이 한국인들만 잡아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그거를 반감을 사서 탈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광복운동을 독립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탈출에 성공해서 그때부터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이 항일운동의 길을 걷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건 아니셨고 이 일본 경찰과 선원으로서 일하다가 이런 차별에 그렇죠. 반발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되셨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20년 제주 한림 옹포마을. 제주와 일본을 오가며 일본인과 함께 선원 생활을 하는 문덕홍. 이날도 일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참내 더러워서. 이래서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쪽발이 새끼들. 아니 힘 좀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괄시해도 되는 거야? 에이 쪽발이들.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문상, 지금 뭐라고 했수모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당신들 힘없고 죄없는 조선을 집어삼키더니 이젠 당신들 하기 싫은 일까지 다 조선인들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문상,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수모니다. 또 집어삼켰다니 무슨 말이 무지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일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왜 굳은 일은 다 조선인인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거요? 보통 분은 아니셨네요. 할 말은 하는 스타일. 그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 후손들을 보면요. 우리 광복회원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남한테 피 안 주려고 그러고 올바른 안 좋은 일을 보면 꼭 그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의감 DNA가 딱 심어져 있네요. 남에게 절대 피해 주려고는 안 하고 먼저 하려고 하고 이제 조심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일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왜 굳은 일은 다 조선인인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거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보자니까 쪽팔이 놈이 뭐 쪽팔이? 평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문덕홍. 사소한 언쟁으로 문덕홍은 일본 경찰에 잡혀가 취조를 받게 됩니다. 교슨지 어디서 대일본 제국을 욕보이는 거냐? 뭐 죽어볼래?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늘 아래 인간은 다 같은 겁니다. 교슨지게 취조 중 일본 경찰의 무차별한 구타에 흥분한 문덕홍은 앉아있던 의자와 책상을 엎고 부숴버립니다. 이 일로 문덕홍은 1년간 복역을 하게 되고 이후 일본 선원으로 강제 차출됩니다. 아니 강제징용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강제로 차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병참 기자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본격화된 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예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게 1941년 태평양 전쟁. 그래서 문덕홍 선생님이 이제 강제로 이렇게 징용된 거는 1936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때는 그 법이 없을 때예요. 37년 이후에 본격화됐으니까 1938년에 전시 체제로 해가지고서 이제 총동원 체제가 강행돼요. 이름하여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39년에 강제 징용에 관한 명령이 내려져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 45년까지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1000명? 100만 명이 넘었어요. 가슴이 너무 찌려지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강제징용당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해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뭐 군수공장이나 뭐 광산이나 뭐 비행장 만드는 데나 이런 데 동원이 돼가지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파 하면은 또 우리 조선어를 썼다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40년 대는 조선어를 함부로 사용도 못하게 하잖아요. 썼다 해가지고 너는 오늘 함께 굶어. 이런 식으로 벌칙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민징용령이 내려진 게 1939년인데 그렇죠. 우리 문덕홍 씨가 차출된 거는 1936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일제 저항적이었던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강제징용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일제강점기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한 번 더 본다면 이제 인적인 착취만 보는 거예요. 아까 강제징용을 해서 1만 명 정도가 100만 명 정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938년부터 이게 총동원 체제, 전쟁 체제로 가면서 이제 그 일본이 저질러 놓은 전쟁에 전쟁터에 강제로 투입된 군인들이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왜 일본인들이 만든 전쟁에 투입돼야 됩니까? 근데 그네들에게 강제 군인이 되어가지고 강제 징병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징병이 이루어가지고서 우리 젊은이들이 약 24만 명이 전쟁터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40년대에 가면은요, 40년대 후반, 44년경에는 위안부란 말 들어봤죠. 군 위안부들이 사실 12살에서부터 거의 20살 이 정도 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 위안부로 착출이 돼가지고 성놀이개로 성착취를 당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남자들만 징용 간 게 아니라 여자들은 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 같은 데서 또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강제 차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항일 정신, 저항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주 인물로 이제 지명을 받아서 그냥 미리 간 것 같은데 또 선원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 위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문덕홍 선생님도 국민징용용으로 차출이 돼서 이제 끌려다니시게 되는데 그 선원으로 일하면서도 홍콩이나 상해, 청도, 여순 등으로 이제 끌려다니시다가 상해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다행히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그 후에 광복군에 입대하면서 이제 진정하게 항일주행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탈출한 거예요? 예, 예.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 문덕홍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상해에서 탈출을 했다고 하니까 또 접점이 생길 것 같은 느낌 확 드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만약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상하이하고 항저우하고. 근데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거점을 옮기게 되는데 1940년 다시 말해서 문덕홍 선생님께서 이제 그 탈출을 기도했던 그 시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충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거점을 마련했던 시기죠. 그리고 그 시기에 결국에는 또 그 장개석 또 중국 그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규 군대를 갖게 돼요. 그게 바로 1940년 9월에 만들어지는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이 문덕홍 선생님이 한국광복군에 소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입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해에서 잘 탈출하셨네. 딱 그로. 아니 그러면 그 문덕홍 선생이 광복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예, 문덕홍 지사님은 1940년 중국 광서성 요림 계림 전투에서 그 일본군 1개 여단을 소탕하는 데 승전을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41년 2월에는 그 중국 개봉에 침투해서 지하 공작 작업에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1942년 10월 중경에서 임시정부 경비대원에 임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시니까 드디어 1945년 임시정부 주석
그 경호실장으로 승진하시어 계속 그 항일주행의 길을 걷게 되신 겁니다. 처음에는 경비대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나중에 경호실장이 된 거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지금 임시정부 주석 경호실장. 경호실장 왜 이렇게 좋아해요? 경호실장.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이 제주도에서부터 그 상해까지 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름만 들어도 좀 뭔가 묵직하니. 맞아. 아니 어마무시한데요? 왜냐면 경호실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직책이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문덕홍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어떤 작전이 있었나요? 광복군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1943년에는 그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전투라든가 이제 인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광복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내 그 진공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9월에 예정됐던 진공 작전이 8월 15일에 일본 아이들이 항복하면서 무산돼 버렸지만 이 진공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면 CIA, 미국의 CIA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OSS 그 조직과 한국광복군이 공조해가지고서 특수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진공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있는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 뭐 적에 뭐가 있는 데를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OSS의 그 지원과 그네들의 훈련 속에서 이제 특수 부대들이 비밀 요원으로 양성이 되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구상이 그거였더라고요. 이 진공 작전의 거점지로 제주도를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었던 문덕홍 선생님이 제주도로 투입이 되는 거죠. 5월에 투입이 돼요. 이게 본격적인 임무는 이제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이었을 텐데 네. 그 전에 어쨌든 이걸 수행하려면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죠. 특수부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이제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많은 걸 사전에 알고 있어야 어디에 그 일본 아이들을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하면 그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거 진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작전들은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됐을 것 같아요. 특수부대니까. 그러니까 OSS? 예, 문덕홍 지사님도 그래서 그 국내 진공작전에 참가를 하시면서 제주도를 거점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문덕홍 지사님에게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 그거를 이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문덕홍 지사님은 대원들과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뭐 침투 훈련, 폭파 훈련, 그다음 요인 암살 훈련, 그다음에 암호를 해독하는 해독 훈련, 그다음에 야간 습격 훈련, 그다음에 지도 해독 훈련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군사 훈련을 받으셔서 이제 침투를 하시게 된다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덕홍 선생님이 제주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제주의 사정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 요원으로는 아주 적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시 또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1945년 초 광복군은 미국과 연합작전으로 특수부대를 만들고 무력으로 일본군을 습격하기 위한 국내 침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의 창설 목적은 미군의 한반도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인 출신 지하공작원들을 조선에 미리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광복군과 미군은 6개 조항에 합의를 합니다. 한미 양군은 공동의 적인 일본군을 박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공동작전을 전개한다. 한국 광복군은 미군으로부터 무전 기술과 기타 필요한 전술을 훈련받고 적진과 한반도에 잠입하여 연합군 작전에 필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 미군은 공동작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 기재 및 군수물자를 한국 광복군에게 공급한다. 이외에도 미군은 광복군에게 육해공 교통통신의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각기 상부의 재가를 받고 중국 군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합의합니다.
석 달 동안 이뤄진 특수부대 훈련. 이 기간 대원들은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폭파와 침투, 사격, 요인 암살, 암호 해독, 야간 습격, 지도 해독 등이었는데요. 거점 확보를 위한 특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제 황복된 조국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이끄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작전 개시는 앞으로 3개월 후인 8월 20일 안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 작전은 한경도에서부터 남해까지 이르는 전국 13개 도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함입니다. 조국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조국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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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전에 앞서 필승을 다지면서 김구 주석은 요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문덕홍 역시 김구 주석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남깁니다. 당시 김구 주석은 사진에 인별이라는 제목으로 문덕홍 동지는 부양공작을 담당, 출발 시 기념, 민국 27년 5월 9일 중경에서라는 글귀를 적어줍니다. 비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을 찍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띄고 이제 투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하시는 거다. 일본 천황에게 그 폭탄을 던지고 살해를 하려 했던 이봉창 의사, 또 일본 군정 수뇌부에게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처럼 이 사진도 그만큼 문덕홍 지사님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출정식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찍혔기 때문에 검열 같은 것도 많았을 것 같고 감시도 되게 심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그 문덕홍 선생님이 그 청도, 지금 칭다오라 하죠. 청도와 대련 이 등지에서 예전 선원이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선원 행동을 했어요. 아 다시 배를 타는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내에 잠입을 하려는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또 조마조마해요. 이게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걸리지 말고 맞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문덕홍 지사님이 국내에 잠입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그냥 오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일본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맞춰보십시오. 그럼 일본 사람처럼 네. 변장을 하는 거지. 나카무라. 유카타 같은 거 입고 네. 코스튬 하나 붙이고. 네. 일본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요? 저는 그 선원 생활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드라마에서 보면은 꼭 이제 외국인들 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부인인 것처럼 이제 그 우리 또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기차를 타고 그 조마조마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영상 속에 있습니다. 함께 오시죠. 대대적인 국내 진공 작전에 앞서 국내 잠입을 시도하는 광복군. 문덕홍 역시 이때 비밀 공작원으로 국내에 특파됩니다. 국내로 잠입하기 위해 문덕홍은 먼저 청도와 대련 등지에서 한 달 동안 선원으로 가장해 생활합니다. 이후 국내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삼엄한 일본의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를 피해 잠시 자리를 뜬 문덕홍. 그리곤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밀 요원임을 알리는 김구 주석의 증표였습니다. 신원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문덕궁은 가지고 있던 증표를 버리고 말죠. 자식 이거 독립군 나부랭이 아니야 이거? 끌고 가! 아니나 다를까 국내 도착 후 일본 경찰은 삼엄한 검문을 실시하는데요. 다행히 김구 주석의 증표를 없앤 문덕궁은 그 자리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김구 선생님이 주신 그 징표를 버리면서까지 잠입을 했네요. 그게 원래는 요원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것까지 버리면서까지 잠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니까 그런 결단을 내렸네요.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제 주신 이 징표를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또 일본 경찰들한테 잡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 때가 시기적으로 1945년 언제쯤이었나요? 5월 봄이에요. 5월쯤이었죠. 1945년 5월. 1945년 봄 5월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8월이면 이제 광복이잖아요. 광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고 계획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2달 후인 1945년 8월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던 문덕궁의 정체가 발각되고 일본 경찰은 문덕궁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결국 문덕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나쁜 놈 새끼. 빨리 불어라. 그동안 광복군한테 넘겨준 정보가 뭐뭐인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이 조센직 새끼가. 그로부터 며칠 후 라디오에서는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의 내용을 담은 종전 명령서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은 패망했고 조선은 광복을 맞이한 거죠. 조국의 광복과 함께 복역 중이던 문덕궁 역시 석방됩니다. 더불어 8월 20일쯤으로 계획되었던 국내 진공작전도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8월 20일 정도에 그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었나 보네요. 그런데 다행히 광복이 되면서 작전은 취소가 된 거네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김구 선생님은 그걸 굉장히 한탄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공작전에 우리가 만일에 거기다가 투입이 됐으면 우리가 그만큼 발언권이 커지잖아요. 그렇지만 또 피할 수 없는 혈투가 시작이 되잖아요. 혈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죠. 광복 이후에 이 문덕궁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문덕궁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광복의 기쁨도 잠시 누리시다가 1949년 5월 12일에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나이 47세로 그 중국에서 여러 전투에서 입은 상처와 고문 후유증이 사인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쯤에 또 김구 선생님도 암살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김구 선생님이 암살된 거는 1949년 6월 24일. 거의 한 달 후네. 그래서 이제 안도에게 암살되기 1개월 전에 문덕궁 선생님은 돌아가신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도 함께 했을 것 같은데 또 문덕궁 선생님의 이 공적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졌어요? 예, 문덕궁 선생님은 부산 영선동에서 돌아가셨지만 제주도로 운구하셔가지고 지금 한림읍 동명리에 안장되셨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1963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서 1977년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그리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기념일에는 그 제주도 제향군인회에서 묘역에
문덕홍지사 독립항쟁기념일을 건립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제주 출신임에도 그리고 임시정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덕홍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사실 저 역시도 반성하게 돼요. 저는 오늘에야 좀 제대로 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아예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하 선생님께서는 항일운동 명예교사시니까 어때 우리 학생들은 이 문덕홍 선생님에서 어떻게 거의 알았을까요? 모르죠. 거의 몰라요. 예, 거의 모르고 이제 저와 같은 역사 교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결과예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체제상 이 역사 가치가 굉장히 중앙 중심의 역사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방사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무지죠. 무지 속에 이제 많이 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요, 22년부터인 것 같아요. 도교육청 주관하에 그 항일운동사를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명예교사로 활동 중인데 어쩌면 지난날 지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어떤 저희 역사교사로서의 부채의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제주 항일운동사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하 선생님께서 직접 교사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학교 현장에서 이제 그 도교육회에서 이 항일운동사 그 프로그램을 공문으로 보내요. 보내면 그 3월에 며칠에 어떤 우리는 주제를 정한 행위항쟁을 하겠다, 우병항쟁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교육청에 전달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찾아가서 수업을 가르칩니다. 문덕홍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알려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문덕홍 선생님과 같은 분의 그 일대기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개인의 그 인생사에 대해서도 한번 그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주제도 설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광복회 차원에서도 항일 교육 혹은 뭐 항일 운동의 역사를 좀 알리는 활동들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저희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에서도 그 민족전기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그 특히 제주인들의 항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이나 강연회 등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그 애국주사님들의 그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 매달 그 창열사 참배라든지 또 묘비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연중 실시하면서 계속 그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중 고등학생만 할 게 아니고 대학생, 우리 또 성인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항일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보강됐으면 하는 부분, 아니면 어떤 활동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좀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지혜 속에서 보다 나은 나의 삶을 계속한다는 게 역사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그 역사를 되새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역사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과의 그 대화란 말이에요. 그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슨 걸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네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깨야 되는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즉 우리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그 역사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적지 탐방이죠. 그래서 교실이나 역사 현장을 찾아서 그 지나간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깨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 항일운동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갇히지 말고 제주 사람들 왜 그렇게 항일운동에 투철했을까?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 역사를 전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의 장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역사로. 네. 아니 혹시 선생님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많이 아직도 계세요? 일제강점기 때 국내외에서 항일운동 활동을 하신 제주 지역 출신 인사들이 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현재 훈포상을 받으신 분들은 217분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자료 수집인데요. 우선은 재판받은 기록과 그 수령인 명부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항일운동은 비밀리에 전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도 모르고 또 후손들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그거를 수집해서 훈포상 상신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국가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서 훈포상 상신을 해주지 않는 한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4.3 이런 그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고 항쟁이라고 항쟁이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또 그 형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또 훈포상 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예회복을 시켜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훈포상 상신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체에서들이 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4.3 당시에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렇죠. 서운 신청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미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 35년간의 엄혹한 시대를 견디면서 민족을 대변했던 항일운동가들이 묻혀버렸죠. 잊혀져 가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자료가 모자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유족이 그거를 발굴해가지고서 서운을 신청할 게 아니라 보훈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스스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증명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유족들이 증명해야만이 서운을 해주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후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유족 찾기 어렵다고 서운 신청 안 되고 서운을 못 받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평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2018년인가 19년에 된 이후 중에도요, 후손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는 이제 뭐 신고 동창들이 얘네들이 막 해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훈처가 알아서 증거를 찾아야죠. 현재를 있게 한 사람들인데. 맞아요. 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항일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3.1운동이 그 기념일이 오면 무슨 생각하나요? 물어보니까 제가 그네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아까 앞에 서두에서 던졌죠.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된 조국을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밑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건국강령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 수립한다. 토지와 주요 사업은 국유화한다. 그거를 가지고서 무상교육. 그다음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의료를 시행한다. 그를 통해 가지고서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차별이 없는 호혜평등의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다음 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항일운동 자체가 단순히 일제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어떤 조국 해방운동의 투쟁사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폭력, 일제 폭력, 아니면 일반적인 폭력에서 야만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독립운동은요, 어쩌면 인권 평화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국강령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항일운동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정의로움이, 정의가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 초석을 쌓는 일이 되겠죠.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정의가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와. 언제쯤 정의가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사회가 올까요? 아, 또 공우준 선생님께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후손으로 생활하면서 기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거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남들에게 알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홍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 정의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같이 나누는 저는 정의를 같이 나누는 일을 저희 후손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이 더 앞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또 퀴즈 갑자기 낼까요? 아, 우리 공우준 선생님 가족 중에 누구라고요? 독립유공자? 아까 컷. 정우라고 했잖아요. 고봉조 선생님, 고봉조 애국지사님. 고봉조 선생님. 아, 네. 아 근데 진짜 선조도 좋은 일 하시고 그럼 후손들도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저희도 배워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오늘 어떤 시간이었나요? 저는 사실 좀 반성하는 시간도 되고요.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치욕의 역사지만 기억하고 또 이제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들을 진짜 오래오래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역사에 빚을 지고 있다.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과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